마세요. 아, 착하게 하러니 아프리카 TV 처음이세요? 저도 방송 3주밖에 안 돼, 이제 3주 차예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활기차게 아프리카 평원을 뛰고 있는 저는 만년필 하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쌓일 피로를, 고민을 여기서 날려버리고 평안하게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신가요? 부끄러워. 캡처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이제 팔 안 들어야 되겠다. 나도 몰랐어. 부끄럽다. 네, 박태환 약물파동에 이어 이번 리우 올림픽 출전 확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제가 이 부분은 스포츠에서는 제가 문외한이에요. 그리고 역사나 철학이나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를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는데, 글쎄요, 이거는 저랑 없어요. 저도 방송을 한번 하고 싶네요. 네, 방송하십시오. BJ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푸푸한 컨텐츠가 있을수록 아프리카 TV는 유익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박태환 약물 파동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나라가 1등 지상주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2등은 잘 기억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기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뉴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스포츠라는 건 또 공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절차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지만, 제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수 개인으로만은 이제 바라봤을 때는 좀 연민이 느껴져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솔직히 약물을 먹으면서 이기는 거. 그렇죠. 공정하지 못한 건 운동 자격이 없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인데. 그렇죠. 또 거기 박태환이라는 그 큰 그림자 안에, 큰 그림자 때문에 진짜 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주목을 못 받아서 나가지 못한 사람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한다면 또,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제재는 엄벌하게 이루어지고 또 공정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죠. 스포츠 정신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스포츠라는 정신이. 국대가 국가대표 말하는 거죠? 국가대표 코치라는 말이죠. 중국은 옛날부터 인구가 엄청 많은데 많은 이유가 뭔가요? 중국은 우리처럼 한민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여러분 혹시 중국의 지금 인구 정책이 어떤 정책인 줄 아세요? 이거 혹시 많이 알려졌는데, 대부분 일자녀 우선 정책으로 알고 있잖아요. 일자녀만 낳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자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것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40개 정책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산부는 버스도 할인될 수 있게 이렇게 다원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거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인구 감소라는 게. 중국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세대, 그러니까 80년대 78년 이후 출생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책을 좀 선회하고 있는데, 근데 고민 상담에 대한 방송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고민 상담하시면 언제든지 고민해줍니다. 저희 방송 취지가 그래요. 책 읽다가 고민 상담 들어오면 고민하고, 시사 문제 물어보면 시사 이야기 한번 나누고. 예, 요즘에 일자녀가 아니래요. 그게 그 근거가 뭐냐면, 제가 제 녹화 방송으로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거예요. 녹화 방송으로 이제 했던 게 아프리카 이거예요. 여기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전영수 씨가 2013년도에 출간했던 책인데,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게 중국이 이자녀를 하고 있다, 이런 거. 네, 아프리카 TV에서 하고, 지금 그런데 아프리카 TV가 동영상 기간이 만료되면 삭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유튜브에서 만년필 하나를 치시면 기존에 제가 했던 방송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건 지금 두 번째 책, 브루스 커민스의 한국 현대사를 읽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강대국이 될수록 동맹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불안할 수밖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중국이 혼란기를 겪으면요. 우리나라가 강성했고요. 중국이 집중화되면요. 우리나라가 좀 불안했던 것은 역사적 맥락 속에 있어요. 가령 삼국시대 때 4세기 때 중국이 많이 불안했거든요. 뭐 막 분열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요동, 요서를 점령하고 뭐 이런 역사적 맥락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중국이 중앙 집권화될수록 우리한테는 불리하고 중국이 분산될수록 우리한테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의 세상은 다시 중국이 중앙 집권적인 이런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지금 긴 말은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웬만하면 긴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긴 말이 되는데 웬만하면 공식적으로 해주세요. 예, 귓속말 허용은 귓속말 허용은 돼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아, 오늘 처음 긴 말 해봤어요. 착하게 아론님 지금 아프리카를 지금 여행하고 계셔 지금. 아, 좋아요. 아프리카. 예, 좋습니다. 아프리카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쟤 왜 저래 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미국에서는 질문 막 하는데. 네, 마음대로 여행하십시오. 네, 저 좀 살려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강의식, 일명 판서 수업이라고 하죠. 주입식 수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요즘의 추세가 뭐냐면 유태인 교육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서관은 항상 조용해야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도서관에 가보면 엄청 시끄러워요. 책 하나 놓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책 하나 읽다가 막 갑론을박해요. 막 싸우면서 정리를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 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 교육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 초입 어떤 문구 자체가 일본에서 이입된 게 많아요. 그리고 산업화 시대 때 마치 출근 공장 찍듯이 이루어진 시스템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네, 핑봉핑도님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고민이요. 고민 상담! 고민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척 이제 본인에게 심각한 질문이고 공론하고 이름을 붙이고 명을 붙이면 고민은 해결될 것입니다. 절반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운동 20년째 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지금 34살인데 귀농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자,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지금 허리가 오기 전에 이제 다리 허벅지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지금 갈등이 설 겁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꾸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리가 복잡한 것도 사실일 거고요. 그리고 20년째 했던 운동에 이제 점점 이제 나이는 들어가면서 체력적인 한계와 이제 다른 여러저기 사정으로 해서 갈등이 읽혀지는 게 저는 지금 눈에 느껴지는데요. 귀농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귀농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아무 정보도 없이 귀농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일단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기농과 관련된 학교가 있어요. 지역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땅만 사놓고 막 농사 진다고 농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런 네트워크를 일단 한번 접해보세요. 그리고 과연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을 바꿔서 전향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일단 그에 대한 네트워크와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기농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준비 생각 없이 기농하면 100% 마갑니다.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진짜 나이 마음 먹고 50 먹고 자연이 좋아하고 돌아오셨다가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는데 이 농사라는 것 자체도 노동이잖아요. 어쩌면 운동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안 돼요. 정말 공부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좀 살려줘님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잘하죠? 예, 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면접이라다 이런 거 스피치 강사다 보니까 예. 소심해졌어. 크게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커요. 몸무게 80kg 나가고 커요. 네네. 강사도 하셨군요면 과거잖아요.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네. 많이 웃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집단 지성의 일입니다. 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집단 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책 익수다라고 했지만 책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야기 오면 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이유도 결국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또 책을 들려주게 합니다. 흥선대원군 이하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고 싶다라고 저 좀 살려줘요 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흥선대원군. 자, 일단 흥선대원군요. 흥선대원군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국 정책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 고립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외교 수단인데 이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세국 정치의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왕권의 복권이었어요. 왕권의 복권.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호포제를 시행해서 국민의 세금을 걸려는 이런 일련의 민생강전을 시도했지만 경복궁 조성이라면서 왕권을 다시 보고 싶다. 복원시키라는 이러한 정책 속에서 당백전 발휘를 하면서 많은 민중들을 또 탄압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민중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력적, 그러니까 안동 김씨나 세도 가문에 머물렀던 그 기득권들을 타파하여서 왕족 중심의 기득권으로 다시 만들려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시대착오적인 부분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힘내고 기운내고 축축 처져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일주일 시작을 고민을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만년필 하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고민 많으시죠? 그 고민 함께 나누면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있으면 그 고민은 반쯤 해결됩니다.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은 이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힘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신이 이름 붙이는 순간 그 고민은 반 해결됩니다. 네. 네. 홉스는 성악설을 제시했는데 천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악설. 그리고 홉스가 말했던 게 사회 계약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주의 탄생도 따지고 보면 바로 계약론이죠. 왕 너를 부정하겠다. 왕의 너의 권력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나누자. 물론 우리 헌법에서는 명문적으로 권력 분립에 대한 것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해적으로 가치적으로 이해하는 면이 있죠. 바로 홉스의 사회 계약설에 따른 일정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모르지만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네. 네. 와우, 신난다. 오늘 사람 많다. 예, 이 정도면 진짜 많은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은 수가 있을 때, 그리고 북적북적 떠들 때, 우리는 좋습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 좋은 방법 있나요? 공부하지 마세요. 싫을 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라고 생각하면 책을 펴고 그것을, 이거 장난이 아니라요. 진짜요. 싫을 때는 진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공부를 생각하는 것은 책을 보고 암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그냥 뇌 노동이거든요. 싫을 때는 잠시 놓고, 그러니까 내가 싫을 때 막 우구장창 하는 것보다 조금씩 파트를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해서 내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방법으로 몸을 훈련시켜줘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무작정 10시간, 20시간 하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만년필님 팬이 되려면요. 별풍선 하나만 쏴주시면 됩니다. 네, 별풍선 하나만 쏴주시면 바로 팬이 돼요. 하나 이상만 쏴주시면 팬이 되고요. 그렇게 안 쏴주셔도, 제 아프리카 TV 홈페이지에 와서 애청자 눌러주시면 돼요. 애청자 눌러주시면 돼요. 꼭 그렇게 별풍선 돈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즐겨찾기 해주시면 돼요. 예, 즐겨찾기. 애청자나, 즐겨찾기 해주시면 언제든지 제 방송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웬만하면 후원은 나중에 제가 좀 큰 배제가 됐을 때 그때 해주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아로가로 노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아프리카 TV 홈페이지가 있고요. 제가 그때마다
게시를 해요. 오늘 방송 합니다. 뭐 이런 거 게시를 해요. 네네. 네네. 아, 그리고 여기 의외로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부님들 특히 이제 결혼하고 아들, 애들 한 중학교? 이 정도 되시는, 키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변화가 오다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아저씨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대화하는 스킬이에요. 그 스킬만 좀 익히시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화는 공감이거든요. 그 공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자기의 고집이 가가면 절대 대화가 안 돼요. 네. 네, 아프리카 TV 홈페이지에서요. 만년필 하나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즐겨찾기 있으면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네, 결혼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 하고 막상 결혼하면 그 나이 먹도록 여태 결혼 안 하고 뭐 하냐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물론 이렇잖아요. 돈 유어 비즈니스 하잖아요. 너와 상관없는 일 개입하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일정의 그 어떤 행복 컨베이어 벨트처럼 쉽게 말하면 인생 표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누구나 강요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도 후래고 아래도 후래면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죠. 우선적으로 남들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하자고 하니까 해서는 전 좋은 결과를 못 봤어요. 자기의 마음이 가는 게 좋죠. 그리고 그쵸 인사치레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이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되는 게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저도 지금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친척들이 보기만 하면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솔직히 혼자 몸뚱이도 움직이기 힘든데 두 사람 몸뚱이 함께 움직이기 너무 힘들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혼자 해도 괜찮고 둘이면 더 괜찮을 때 그때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아니면 누가 하라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하면 그 열이 높았던 만큼 열정이 높았던 만큼 빨리 식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들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결혼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하고 좋은 사람도 있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죠. 뭐 그렇죠. 근데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러면 다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인생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서로의 우주를 침범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 상담을 제가 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고민 상담을 보면 비슷비슷한 키워드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의 표준 라이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프레임을 못 깨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어오던 그 프레임, 그거를 깰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어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의 삶을 내 기준을 정해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외계인은 진짜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문제죠. 예, 표준 프레임,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그렇죠. 바로 이것들이 우리의 좀 상처를 골마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외계인은 진짜 있을까요? 저는 일단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데요. 외계인의 우주 침공은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그, 그런 우주설이란가 뭐 음모론인가 이걸 믿는 건 아니겠지만 외계인 침공 영화가 한참 유행이 됐던 데가 세기 말이에요. 뭐 맨인 블랙이나 이럴 때가 97년도, 98년도 이때거든요. 이거 하면서 뭐가 뛰었냐면 미국 국방 무기 산업체의 주가가 훨씬 막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전쟁이라는 큰 프레임 끝나고 이제 거의 지역적인 전쟁으로만 이끌어지는 게 요즘의 현대사회인데, 요즘에 그리고 다시 뭐, 이런 문제, 중국과, 중국과 필리핀, 그리고 미국과 개입된 지금 중국해,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역시 전쟁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 것은 좀 휘둘리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식의 자본이 또 돌아가고 있는 프레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계인 침공 이런 거는 믿진 않아요. 솔직히 외계인이 있으려면 우주라는 큰 공간에서 지구와 같은 환경이 되는 행성이 하나 정도 더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가능할지 아닐지는 아직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주라는 것이 너무 넓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외계인이 있다 없다라고 해서 구별할 수 있다면 저는 있다라고는 믿어요. 예. 우주가 진짜 넓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우주 탄생은 빅뱅으로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빅뱅이 폭발이잖아요. 초행성이 폭발돼서 뭐 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빅뱅은 누가 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로밖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독교에는 이제 하나님이 될 거고 유일신을 섬기니까 뭐 불교로 믿는 사람은 이제 부처님은 아니겠죠. 부처님은 뭐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진 않으니까 조물주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만들지 않았어요. 네. 예수나 부처는 왜 다 남자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진짜 그러네요. 예수도 남자고 부처도 석가모니 보살이라고 하는 분도 남자라는 거 생각하면 왜 남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외향적인 당시에 그러니까 고대잖아요. 고대 외향적인 활동을 하는데 주도적인 세력이 되면 아무래도 여성은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자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공자도 그렇고 노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다 남자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나는 이런 발상이 좋아요. 이런 발상의 질문들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압식, 주입식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없다니까. 떠드는 애 조용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저는 창의력도 늘고 지금의 예, 정말 그런데 이런 게 흥미를 부추기고 함께 할 수 있는 또 이런 엉뚱한 생각이 세계를 바꾼다잖아요. 누가 우리가 페이스북을 만들지 알겠어요. 세상만 인연이 지구에 전 인류가 닿는다 이런 식의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그렇죠.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부모님 모셔오라는 소리는 안 하니까 일단 떠든 거 갖고 부모님 모셔오라고 하기는 서로가 선생님도 민망하고 부모님도 민망하니까 그러지는 않는데 네. 요새는 근데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라도 못 한대요. 못 한대요. 예.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네, 세종대왕을 한글에 만드는데 한자는 누가 만들었나요? 네, 한자를 만든 것에서 여러 가지 분분설이 있는데요. 일자는 한글은 우리가 음을 적는다 해서 표음 문자라고 하고요. 한자는 뜻을 적는다 해서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체계가 좀 달라요. 그리고 한자라는 것은 자체가 표의 문자라는 것 자체가 그림을 상용화해서 만들기 때문에 특정 누가 우리같이 중앙 집권적으로 권력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다수 민중들이 쓰던 어떤 표기가 하나를 체계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소리 지금의 통설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같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예. 고대로부터 기어 올라가 일단 상형 문자로부터 기어 올라가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네. 네네. 만년필님 홈피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만년필님 홈피 네, 검색창에요. 만년필 하나 치시면 돼요. 그러면 만년필 하나 BJ BJ
가림토는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가림토는 누가 만들어요? 가림토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가림토가 뭐죠? 뭐 빗살무늬 톡이 뭐 이런 거 같은 톡의 이름인가요? 네, 가림토가, 네. 고조선 시절에 쓰던 한글의 조상 정도로, 네, 한글의 조상 정도로. 아, 문자 이름이 가림토예요? 일본에도 가림토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새로운 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딱스님. 네. 네, 이번에 교육정책관 국민은 개돼지 드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대 출신 23살 행정고시 합격자던데. 아, 방은 저절로 만들어져요. 네네. 아이디 가입하면 방은 저절로 만들어져요. 자기 방. 내 방송국 가면 돼요. 착하게 하루님. 예, 예.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개돼지, 네, 발언 때문에 제가 책을 바꿨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다른 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30대 정치학이라고 시사통에 김종배 씨 책으로, 그러니까 김종배 씨 책으로 예, 여기 없나? 딴 데다 놔뒀나? 여하튼 간에요.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개 돼지 망언이 되면서 안 되겠다. 교육의 그 고위 간부라는 분이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분이 그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우리의 역사를 좀 알자. 그래서 브루스 커미스 한국 형태서를 했는데 일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그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신문 기사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유경제원에서 이 같은 포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플라톤의 철학에서 나왔거든요. 소위 말해서 지식인 아니면 어떤 정치인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대중을 다스려야 된다. 일명 철인 정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벙어리 삼룡리하고 아인슈타인이 똑같이 표를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 저는 전혀 이거는 21세기하고 맞지 않는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도 그렇지만 그 자유경제에서 논의됐던 그 포럼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난 놈 소수가 못난 놈 다수를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를 모르는 거고 헌법을 모르는 말이죠. 방송 끄시면 돼요. 방송. 예. 방송 그 왼쪽 보면 화면 보면 왼쪽 보면 네모 있잖아. 네모. 그거 끄시면 돼요. 예. X를 누르면 되고요. 예. X를 누르. 예. 예. 네. 예. 정지 누르시는 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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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저 12시까지 방송합니다. 네. 네. 이제 아프리카 오시고 많이 신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시고. 네, 그렇게 둘러보십시오. 그게 또 아프리카를 보는 묘미니까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정규 방송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아프리카 둘러보는 게 또 재밌기도 해요. 보면은 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카가 다음 팟이나 이런 데보다 그 진입하는 장벽이 낮아요. 다음 같은 경우는 2주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BJ 신청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또 문제가 뭐냐면 서버가 좀 불안하고 프로그램상에 좀 오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개선이 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와사비 먹는 사람도 있다고요? 와사비만? 아, 뭐 개인의 취향은 존중해 줄 수 있겠지만 친해지고 싶은 스타일은 아닌데요. 예, 와사비. 사람과 말을 할 때, 네네, 저 좀 살려주님. 눈 마주치기가 힘들다. 힘들 때 어떡하죠?
저 좀 살려줘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눈과 마주치기는 편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자신감 없으신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하고 거울 보고 있는 자기 얼굴도 자기 얼굴에 있는 눈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자화시키고 대상화시킨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눈 마주치기가 힘들고 말할 때 이제 자신감이 없으면 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제일 좋은 훈련이 자기하고 가장 친한 사람한테 일단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가족이 제일 좋겠죠. 가족의 눈을 보고 말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남들 보고 그냥 나가 모르는 사람 보고도 훈련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거나 아니면 좀 낯이 부끄러운 사람. 예, 안녕하세요. 뭐,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인조잉은 아닌데? 이거, 저희 아이들을 불러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될 수 있으면 한국말로 바꿔주세요. 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네, 네. 안녕하냐고, 네, 네, 안녕합니다. 저는 안녕합니다. 예. 영어로 오시는 분은, 네네.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그래. 유리 딱새 역시 경력자. 아프리카에 오랫동안 지켰던 분이라, 예, 네, 네,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네네네. 네. 아, 네.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환영하십니다. 네. 될 수 있으면 이름을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어려워요. 한글도 이제 글자가 조그마니까 어려운데, 네. 네. 제가 외국인들 상대로 한국어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단어들 너무 많아. 네. 읽기 힘든 영어분들 오시거든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어가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육닥스님은 블루버드잖아요. 블루버드처럼 이렇게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면 괜찮은데, 그냥 영어 단어 조합만 해갖고 오시면은, 어, 철자를 불러드려야 되나? 철자. 예, 좀 힘들어요. 예, 특히. 분위기 처지면 안 돼. 오레리아 힘을 주소서! 힘! 굿모닝! 활동할 때는, 이거 읽기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 그냥 새로 오신 분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 예. 어떻게 읽어, 저거를. 저런 영어가 있어요? 저런 단어가?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저런 단어 쓰면 저녁에 설사할지어다. 중간중간 추천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 한국어를 영타로 바꿔서 만든 거거든. 한국어로 영타로 바꿔서 만든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 서로 힘들어요. 서로 부끄럽고. 네네. 네. 어? 네. 네. 네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이 끊기면 저로 민망하니까 책을 읽습니다. 화면으로 저 보기 부끄러워요, 아직도. 네. 영어는 어떤 사람은 잠영어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잠영어라고 주고. 원래 영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발생지를 어디다 보느냐에 따라서인데, 대체적으로 히브리어를 이제 발생지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역사가 오래됐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읽기 힘들 때에는, 네. 그렇게 말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나았어요.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요. 그 새로 오신 분 가셨는데, 그 새로 오신 분 가셨네. 욕한 거 아닌데. 비난한 거 아닌데, 어느새 가셨네요. 예. 어느새 가셨네. 욕한 건 아닌데. 예. 예. 어쩔 수 없죠. 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 분은 또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은 저의 그냥 컨셉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휘둘려서 방송하면은 결국 방송 못하니까. 네네. 네. 네. 아, 나 그러고 보니까 녹화 시작 안 눌렀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따 다운받아서 다시 해야 되겠네. 네. 음.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아, 유튜브 거. 나 몰라. 아, 몰라. 못 올리면 말이지. 오늘 같은 방송 딱 올려줘야 되는데, 또 아시게. 아까 누른다고, 뭐 그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고 하니까 잘린 방송 보십시오, 유튜브님. 억울하면 생방 와요. 예, 다시 보기 남기면 되니까요. 예. 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아, 그거 다운받아야 되겠다. 내가 또 내 거, 네. 좋다. 다시 보기 남기면, 아, 다운받았어요. 아, 다운받아야 되겠다. 다운받아서 올려야 되겠다. 내 거를 내가 다운받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여하튼 간에. 먹방은 하지 않아요. 저는 살찌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먹방을 하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책과 인문 시사 그리고 스피치, 그 고민 상담 같은, 그러고 보니까 오늘 자막도 안 깔아놨다. 아, 오늘, 오늘, 어, 보이시나요? 예. 예. 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취업 면접, 독서 지도, 스피치, 논술, 고민 상담 환영. 네. 저 먹방은 안 해요. 먹방 할 생각도 없고요. 먹방 하고 싶진 않아요. 아직까지 제가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먹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은 별로 없어요. 먹는 걸 남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체할 것 같아요. 먹다 체할 것 같아. 막, 막 추접스럽게 먹고 그러진 않아요. 막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옷 버리고 막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누가 뭐 먹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 받으면 체할 것 같아. 진짜 체할 것 같아. 그래요. 좀 예쁘장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먹는 걸 보여주는 게 좋지. 나같이 덩치 이모한 사람이 와갖고 먹는 거 보여주면 아유 그건 보는 사람도 예, 저 좀 살려줘님.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네. 네. 아고 기방송 재밌네요. 저희도 잠깐 쉬지 않고 하렸는데 잠깐 저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와서 계속 방송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리 딱새님 저도 잠깐만 5분만 좀 쉬었다가 다시 방송 재개할게요. 딱새님.
언제나 활기차게, 활기차게. 언젠가 제 꿈은 아프리카 TV 간담회 같은 데 가서 BJ들 상대로 스피치 강의할 거야. 이게 내 꿈이에요. 아프리카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네. 네, 다시 방송 재개하겠습니다. 굿모닝! 행복한 월요일, 이제 정오 1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12시가 되긴 아직 1시간 남았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년필 하나의 생방송 책익수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정말 활발한 대화를 나누면서 재밌게 보냈고요. 또 새롭게 BJ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도 잠깐 들려서 3주밖에 안 된 저도 신입이지만 또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네. 이런 게 또 인연이고 또 그러면서 저도 또 방송을 또 즐겨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공중에 그냥 헛소리가 될 수 있지만, 공중에 흐트러지는 헛소리가 될 수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의 목소리가 모아지면 그것은 공론이 되고 또한 정책 입안이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열심히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여러분들이 외출하고 있는 동안 저는 이제 제 본연의 목소리로 다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의 행복 전도사,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한국 점령을 위한 국무전쟁 해구 3부조정위원회의 최초의 기본 지령은 지탁받은 식민지 경찰 내 협력자들을 색출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하지를 지휘하는 도쿄와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최초의 보고서에서 경찰이 철저하게 일본화되었으며 폭정의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무렵 한민당의 지도자들은, 특히 미국인들이 세실 리스트와 그 밖의 사람들이 엄선한 조병호 경무부장과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은 이미 한국 국립경찰을 운영하고 있었다. 점령정부는 1945년 10월 15일에 이 병력을 옛 일본 경찰학교에서 재훈련하기 시작했다. 이때쯤에는 일본 경찰에서 근무한 한국인들의 약 85%가 국립경찰에 채용되어 있었는데 그 수치는 1년 후에도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다. 국립경찰의 미국인 책임자 윌리엄 맥글린 대령은 1946년 11월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는 식민지 경찰관리 출신들의 내역을 제출했다. 이 숫자는 보복에 두려워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망쳐온 경찰이 포함되었다. 이 부분 읽은 표현이지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국립경찰에 저항해왔으며 일본에서는 메카서가 비무장화 민주화라는 두 가지 점령 묘포의 장애가 된다고 해서 일본의 국립경찰을 해산시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하지와 그의 고문들이 주된 정치적 반대 세력이며 1945년 9월 서울에서 수립된 조선인민공화국과 그것과 연계된 많은 시골의 위원들, 노조들과 농민단체들을 대항해 독자적인 국립경찰을 창설했다. 하지는 1945년 12월 12일 조선인민공화국에 전쟁을 선포했으며 나중에 단호하게 말해서 우리의 한 가지 임무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무부로부터 어떤 지령도 받지 않고 또 어떤 지원도 없이 공산주의 정부를 분쇄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네, 이런 사실이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한국 현대사라는 건 기나긴 여정 속에서 지금 저희는 1940년대와 45년 이 사이를 보면서 45년과 48년 사이를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과연 한국의 현대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 첫 단추를 이제 열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관심과 흥미도 높아졌으리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남한의 좌익과 우익. 이 부분 이제 섹션을 읽겠습니다. 페이지는 285페이지고요.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입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책과 함께 보시고요. 책이 없으신 분은 그냥 라디오를 듣듯이 아, 이상한 애가 떠들고 있구나 하면서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을 날려버릴 수 있는 월요일 아침 기분 좋고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독서 시작합니다. 발전하고 있는 남한 체제에 대한 효과적인 반대는 거의 전적으로 좌익의 몫이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일본의 정책들로 인해서 한국에는 중산층이 극소수였기 때문이었다. 1945년 내지 50년 사이 대규모 민중저항을 계기로 농민의 미숙한 항의는 조직된 노조활동과 마침내는 무장유격대의 저항과 합쳐지게 되었다. 나는 다른 책에서 이것에 대해 많이 썼지만 한국에 관한 미국의 CIA의 첫 보고서에서 일반적인 정세를 파악할 수 있다. CIA 분석가들은 1948년에 한 문서에서 남한의 정치활동을 지배하는 것은 우익들과 좌익 인민위원회 잔당들 사이의 경쟁이었다고 썼다. CIA 분석가들은 후자를 1945년 8월 한국 전역에 인민위원회 설치로 나타난 풀뿌리 민중의 독립운동이라 불렀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이 운동은 동치권의 정당성을 항일의 바탕을 두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한편 우익의 지도부는 이 나라의 토착적인 부와 교육을 사실상 독점하는 수적으로 소수인 계급 출신이다. 이 계급은 일본의 지배 아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협력을 하지 않고는 특권적인 지위를 얻거나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직책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후보자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승만과 김구처럼 영입한 망명 정치가들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 망명 정치가들은 친일의 오명은 없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독재의 경향이 있는 선동가들이다. 따라서 극우자들은 주로 혼란을 진압하는데 무자비하게 잔인했던 국립경찰의 힘으로 미국 관할 지역에서 공공연한 정치 조직을 지배했다. CIA는 다음과 같이 계속 언급했다. 꽤 심각한 내용인데요. 경찰과 우익에 강요된 동맹은 경찰이 좌익 활동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 우익 청년단체들과 협력한 것에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제휴로 인해서 좌익은 설령 원했다 하더라도 의회적인 의미에서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하 조직으로 활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 민중 계몽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급 제도로 부르주아와 플로레타리아를 나눴겠죠. 그러면 이 플로레타리아 집단들의 어떤 민중적인 항쟁은 탄압이 강해지니까 공식적으로 활동은 없었고 지하 조직으로서만 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당연히 그런 공백기에는 우익들이 점령하였고 그들의 정치 세력을 뿌리내릴 수 있었다. 이것을 이제 CIA는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점령하에서 공산주의 및 좌익단체에서 가입하는 것은 외면상으로 합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약간이라도 도발의 기미가 보이면 체포하고 투옥하고 때로는 발포해야 할 폭도와 반역자로 간주했다. 한편 CIA에 따르면 남한 지역의 관료 조직은 실질적으로는 옛 일본의 기구였다. 노무현이 전전 일본에서 가장 사악한 반동 세력의 토대로 묘사한 바 있던 내무부는 남한에서 사실상 국민 생활의 모든 국면에 고도의 지배력을 행사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다음의 실력자라고 생각한 국립경찰 책임자 조병혁의 결정적인 지원을 받아 한민당은 경찰과 지방정부에서 당원수를 증강했다. 일부 미국인들은 한국의 좌익에게 무자비하게 가한 거친 치안 방법 때문에 조병옥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대다수는 그를 유능하고 똑똑한 관리라고 생각했다고 CIA는 말했다. 엘버트 웨든와이어 장군은 1947년 말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거의 똑같은 징후를 보고 있다. 한민당은 군정의 대다수 행정관리들의 적극적인 당원 활동이나 암묵적인 협조를 받았다고 글을 썼다.
그 당은 남서부 지방에서 가장 큰 지주 중에 한 사람인 김성수와 그의 뗄 수 없는 동료이자 한민당의 주도적인 지식인인 장덕수, 그는 일본 체결을 강력히 지지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다소 제약을 받고 있었다고 주도한 지주 집단의 당이었다. 그러나 정당으로서 한민당은 유감스러운 점이 많았다. 그렇겠죠. 한민당, 우리 어찌 보면 당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야당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한민당, 그것은 주요 도시를 제하면서 지방에는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웨드마이어는 한국인들과의 대화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좌익으로 돌아선 것을 그들이 공산주의자들 때문이 아니라 친일 협력자들은 참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저명한 문인인 정인보는, 정인보는 여러분이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손자병법을 썼던 당시에, 죄송합니다. 정비석하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정인보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명한 문인인 정인보는 정인보는 웨드마이어 장군에게 공산주의자들의 이북의 술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반일 예국의 기억 때문에 사람들을 사로잡는다고 말했다. 공산주의는 이곳에서 민족주의라는 비료를 먹고 자라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인보는 수십 년 동안 오로지 러시아만이 우리와 인접한 탓으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적의를 공유했다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뉴욕에 거주한 소설가이자 반공주의자인 강용훈은 웨드마이어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경찰 국가 중에 하나였다고 썼다. 그는 한국에서의 투쟁은 소수의 살찐 지주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배고픈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었다. 이들 소수가 오늘날 통제하고 있으며 일본 대중은 이 오래된 악습을 고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있었네요. 굉장히 마음 아프면서도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브루스 커믹스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바로 생각하며 읽기의 한 부분이죠. 이게 강용월은 이승만이 미국과 유엔의 축복을 받아 러시아를 북에서 내쫓기를 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너 명의 다른 저명한 한국인들은 웨드마이어에게 한국 정치의 교착 상태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그러니까 내전의 징후는 있었다. 어떻게 보면 모든 큰 전쟁이 있고 아니면 큰 재앙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징후가 있기 마련인데 이때도 이미 이것을 예견한 식견가 또는 선각자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한국에 대한 노련한 관찰자인 예일대학의 인류학자 코닐리어스 오스굿은 1947년 말 윌리엄 드레이퍼 육군 장관에게 한국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하 유사점들을 많이 지적했다. 그는 좌익과 공산주의자를 에워싸고 있는 예국의 후각, 미국의 천명한 목표들과 소련이 북한에서 행한 토지 및 노동조건의 개혁 사이의 유사성, 지탄받는 집단이 군사정부를 이용하고 있는 형태는 조선왕조 정치가들과 똑같은 고전적인 이기주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게다가 일본 치하에서의 굴적으로 말미암은 교활화까지 배우게 된 양상 등에 관해 논평했다. 한국의 지방유지를 빼면 대다수 한국인들은 특히 대다수의 시골 사람들은 미국인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거의 최근의 일이었죠. 당시에 어떻게 외국인을 봤겠습니까? 오스굿의 말로는 재통일을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문제였으며 한국인들은 결코 분리주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취해야 할 유일한 노선은 일본의 복무한 경찰을 하루속히 제거하고 토지개혁을 수행하고 정치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중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미국 관리들은 남한 정권을 공적으로 칭찬하면서 사적으로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상을 잘못 짚었다. 남한의 경찰 국가가 들어선 것은 사실이었으며 그것이 소수 지주계급의 앞잡이였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의 것이었다. 이때부터가 중요하네요. 우리가 항상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 사실 그러니까 경찰의 시작이 일제강점기에서 행동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어지는 연속성으로 봤다는 이야기는 이제 흔한데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국가는 1950년 6월까지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주계급은 우직한 반동주의자와 힘찬 자본가 양자를 모두 지지고 있었다.
한국의 자본주의에는 분명한 대변자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강력한 실천가들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김성수 그룹은 가장 강력했다. 동아일보 김성수, 김현수 형제지간 이야기 우리 또 읽게 되지요. 그러나 이 그룹은 절호의 기회를 노리는 비전을 지닌 기업가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는 일본 정권과 그 정권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 한국 최초의 재벌에 가져다준 기회였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국가와 결탁한 사업을 미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자본주의를 높이 사거나 정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일본의 개발주의 식민정책에 의해 이식된 이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의 원천이었다. 이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가 1960년대 경제성장의 기초를 깔았으나 이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교과서적 설명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한국 우익의 경제적 자원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잘못이듯이 그 정치적 자원을 곡해하는 것 또한 잘못이다. 지난 몇 세기에 걸친 한국 정치에서 신기한 점은 양반과 지주계급은 지위를 보존하려는 장기적인 관심에서 최소한의 변화와 조정을 꾀할 수는 있었지만 외부의 도전에 직면하면 허약하고 부서지기 쉬웠다는 것이다. 비교적인 전망 속에서 관찰해 볼 때 한국은 내적인 강건함과 외적인 허약함, 토착적인 정체와 외부로부터 유입된 변화에 주목할 만한 예를 제공한다. 바로 이와 똑같은 양상이 전후 시기를 특정지었다. 1950년에 이르러 남한의 상황이 관찰자들에게 준 인상은 상대적인 안정이었고 특히 처음으로 경제적 역동성의 희미한 광채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1950년에 정확히 겨냥된 군사적 공격은 이 정권을 하룻밤 사이에 파괴해버렸다. 1970년대 후반 가지각색의 식자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험과 정치적인 안정을 상찬하면서 이 나라를 또 다른 일본으로 비유했다. 그러나 암살자 김재규 총알이 광주 등지의 대중소요와 합쳐지면서 남한 체제의 일시적인 붕괴를 야기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더 팩트를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규의 암살, 일명 12.12 사태가, 12.6 사태. 12.6 사태라고 불렸던 것은 1979년의 일이고, 광주 사태라고 하면 표현하면 안 되죠. 광주 민주언쟁은 1980년대 일이니까, 오히려 김재규를 자극시켰던 운동은 그 전에 일어났던 부마항쟁이었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눈이다 보니까 정확한 연대기적 수서에서 조금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합쳐지는 부분인데요. 이 체제를 지탱해준 대부분의 것은 모두 꼭대기에 있었으니 서울의 중앙국가와 그 행정부 그리고 이 국가의 정통성 주장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꼭대기가 잘려나갈 때 비로소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의 상부구조, 국가, 문화, 이데올로기는 놀랄 만큼 완강하다. 그것은 역동적인 사회적, 경제적 세력에 의해 외부로부터 도전을 받지 않으면 대단한 내구력을 지닌다. 이승만과 김성수는 대중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은 채 서울의 엘리트를 조직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예전의 체제를 구취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